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이봉창 의사의 변심. 방탕에서 애국으로. 그가 일본을 떠나 상해로 이동한 것이 1931년 1월의 일이었다. 독립운동을 하러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갔는지, 조센진을 차별하는 일본이 싫어 새로운 곳으로 돈을 벌러 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상해에서 안공근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안공근은 임시정부를 찾아가 보라고 소개한다. 그렇게 해서 이봉창, 기노시타 쇼조는 김구 선생과 임정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는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왜 일왕을 아직도 죽이지 않고 있소라고 직언한다. 일개 일본 대신도 죽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황을 죽이겠소라고 누군가 대답한다. 일왕의 능행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일왕이 내 앞을 지나갈 때 폭탄만 손에 있다면 던지고 싶었소라는 말을 한다.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은 문창 보통학교에 4년 다닌 게 전부였던 그였다. 독립운동가가 될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곳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민족의식 운운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그저 막노동과 상점 점원으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식민지 치하의 가난한 노동자였다. 방탕과 횡령, 결근을 일삼는 불성실한 떠돌이 노동자. 그의 마음을 지켜주는 좌우명도 신념도 없던 황국 신민이 되고 싶었던 기노시타 쇼조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하늘이 들었다. 이 마음을 하늘이 받아주었다. 김구 선생은 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악기점과 인쇄소에서 일하며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김구 선생을 몰래 만났다. 성격이 활달하고 발랄해서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했던 기노시타 쇼조는 술을 호탕하게 마셨고 일본 창가를 잘 불렀다. 그래서 상해에 와 있던 많은 일본 여자들이 그를 따랐다고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은 그를 회상한다. 그리고 상해에서 지내는 1년여 동안 기노시타 쇼조는 엄청난 전환을 한다. 김구 선생에게 영향을 받아서인지 일본에서 받은 수모에 대한 반항심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이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제대로 살고 싶었던 이봉창. 그는 임정의 독립운동가들의 의심과 경계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김구 선생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친아버지에게도 어머니랑 같이 버림을 받았었던 이봉창이었다.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서라도 일본인이 되어 대접받으며 잘 살아보고 싶던 이봉창이었다. 그가 상해로 오기 전 1928년 일본 황제의 즉위식을 보러 교토에만 가지 않았어도 그의 오늘은 잊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차비를 들여 히로히토를 보러 가던 중 검문을 받고 그는 유치장에 9일간 갇히게 된다.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인 신분이었지만 그의 가방에서 나온 한글 편지가 문제였다. 고향 친구와 나눈 편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글로 쓰인 편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애써도 씻기지 않는 조선인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었다. 황제의 즉위식을 보면서 자신이 황국 신민임을 확인하여 일본 땅에서 잘 살아보려 다짐하려던 그의 꿈은 부서졌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본에 분노한다. 아니, 자신이 황국 신민이 될 수 없음을,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신은 2등 신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부두에서 막노동이나 하며 일본의 밑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아픔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라를 빼앗긴 조국의 현실 때문임을. 그리고 그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고 싶은 사람으로 변한다. 기노시타 쇼조에서 이봉창으로 자아 정체감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상해에서 만난 김구 선생은 그런 이봉창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 아버지처럼.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 있다. 남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해서 이봉창은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거의 맛보았습니다. 영원한 쾌락을 맛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의지를 김구 선생에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과 김구 선생을 지켜보며 자신이 할 일을 찾아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에 능숙하고 동경지리를 잘 아는 그에게 엄청난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그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던 일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맘에 품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침체되어 있었다. 자금이 부족하여 임시정부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때였다. 독립군과 임정의 활로가 어려움을 갖고 있던 때에 김구 선생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고 항일 의거를 계획하고 있던 때였다. 그렇게 해서 김구 선생과 이봉창은 뜨겁게 뜻을 모은다. 김구 선생은 1여년 동안 준비해오던 일을 이봉창과 상의했고 이봉창은 자신이 찾던 일을 맡겨주어 감사해했다. 한 개는 천황에게 던지도록, 한 개는 자살용으로 수류탄 2개를 구해주었다. 군자금 300원과 함께. 80원의 봉급을 받고 악기점 점원으로 있던 이봉창에겐 큰 돈이었다. 큰 돈이 손에 들어오면 가게 주인의 돈을 갖고 도주를 하던 기노시타 쇼조였다. 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가면 어쩌려고 제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라고 기노시타 쇼조는 물었고 나는 자네를 믿네라고 김구 선생은 대답했다. 이봉창은 1931년 12월 13일 안군근의 집에서 한인애국단에 입단을 했다. 한인애국단 1호였다. 두 손에 수류탄을 들고 활짝 웃으며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목에 선언문을 걸고 그 순간 김구 선생의 심정은 찹찹했나 보다.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 그의 표정이 무겁다. 그러나 반드시 이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웃는 얼굴로 찍읍시다라면서 이봉창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웃었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 이뤄야 하는 일이지만 한 청년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면서 김구 선생인들 마음이 가벼울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봉창은 울먹이는 임정 요인들 앞에서 희극배우처럼 활짝 웃는다. 승전 선수처럼. 그리고 그는 김구 선생과 임정의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300억 원을 갖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동경 경시청 앞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고 그는 잡혔다. 일경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가려 하자 그 사람이 아니고 나요 나. 폭탄을 던진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라고 외쳤고 그는 당당히 잡혔다. 그리고 그는 1932년 9월 16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9차례에 걸친 비공개 재판 후였다. 350여 명의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인 가운데 한국 시민이 되길 갈망했던 우리의 기노시타 쇼조는 그렇게 처형되었다. 경시청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철을 탔다. 경시청 앞에 바로 전철역이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함께 동행하던 친구는 갑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아침에 호텔을 나설 때 하늘이 몹시 흐려 있었다. 해서 챙겨왔던 우산을 들어주던 친구는 팔이 아프다고 했다. 서울에서 가져왔던 나의 빨간 여행 수첩도 무겁다고 했다. A4 용지 반 크기의 나의 수첩과 3단 우산. 그 친구를 숙소로 데려다주고 다시 이치카와 형무소로 가기로 했다. 전철을 몇 번을 갈아탔는지 모르겠다. 헤매고 헤매어서 우리는 이치카와 형무소에 도착했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무소 터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형무소 건물은 모두 헐렸고 그곳은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 있었다. 전철에서 내렸을 때는 비를 머금은 잿빛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골목골목을 가로질러 우리는 간신히 놀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어린애들이 몇 명 놀고 있었다. 바람도 불고 있었다.
금방 비가 올 것 같은 동경 하늘 아래 놀이터 한 구석에 검은 비석 하나가 덩그마니 서 있다. 그 비석을 보는 순간 나는 울었다. 펑펑 울었다. 그냥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으면 좋았으련만 내 목에서는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아니, 마음이 요동을 쳤다. 이곳에 구금되었던 우리의 순국 열사들의 아픔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슴을 쥐어 뜯었다. 이곳에서 순국했다는 이봉창 의사를 부르며 목이 맸다. 이 검은 비석 하나 찾아서 전천을 몇 번씩 갈아탔던 내 고생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왜 그러셨어요? 32세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한 총각이. 그렇게 오열하며 그를 위해 묵념을 올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한참을 거기에 서 있었다. 꽃 한 송이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울음을 그친 후에야 알았다. 형사자 위령탑 앞에는 누가 갖다 놓았는지 조화만 몇 송이 꽂혀 있었다. 언제 불이 꺼진지 알 수 없는 향대만 조그맣게 놓여 있었다.